이 코너는 원광대학교 HK+ 지역인문학센터 함성인문학과 함께합니다. 네, 굿모닝 인문학 오늘 첫 시간인데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의 김주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 그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함께 녹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책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이곳.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오늘 주제는 네. 전라북도의 독립운동가를 소환하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1920년,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네. 이때 한국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 봉오동 청살리 전투가 네. 있었던 해인데 영화로도 제작이 됐잖아요. 작년에 이제 봉오동 전투가 영화로 네. 제작돼서 많은 이들이 봤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독립군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봉오동 하면 홍범도, 그렇죠. 청살리 하면 김좌진 장군 이 정도. 그렇죠. 네. 그런데 기실 이 두 전투에 네. 수천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만은 네. 한국인들은 그 두 분 이외에는 네. 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이 두 분 정도만 조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배울 기회도 없었죠. 네네.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두 전투에서 특히 청살리 전투에서 활약했던 전라북도의 네. 인물들, 네. 그분들을 소환해서 전라북도에도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갖다가 청살리 전투 100년에 한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네네. 뭐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굉장히 좀 의미가 있네요. 예. 독립전쟁 100년. 예. 이라는 것은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부터 저희가 한번 좀 짚고 네. 본론으로 한번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년이 이제 독립선언 이른바 3.1운동 100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3.1운동의 민의가 반영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네. 상해에서 네. 건립이 됐고, 맞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네. 말 그대로 대한제국이 아니라 네.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네. 민의를 반영한 네. 이른바 최초의 공화정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중심이 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여러 약 40명 정도의 선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네. 임시의정원을 만들었고 오늘날 국회와 같은 것이죠. 네. 임시의정원에서 지금과 같은 네. 헌법 10개조를 만듭니다. 그 네. 헌법 10개조의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 그러니까 국호하고 그다음에 국채가 만들어진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황제의 나라 또는 왕의 나라였는데 이제는 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근데 국가는 만들었는데 정부는 만들었는데 백성이나 국민이나 국토가 일제에 의해서 지금 침탈, 점령당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을 통해서 주권을 되찾겠다.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네. 그래서 1920년 1월 1일 날 많은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당시 내무총장이었거든요. 네네. 독립신문에 네. 1월 1일 1920년 1월 1일부터 네. 우리는 독립전쟁 원년으로 선포한다. 여기서 우리는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인들이. 그래서 이 독립전쟁을 선포했던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네. 만주란 지역적인 공간적인 요소가 작용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만주에는 1911년 신흥무관학교가 설립이 되고 네. 서간도 지역에. 네. 그다음에 1908년에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져요. 거기에 나온 민족학교에서 배출한 많은 인재들은 네. 대부분 다 독립운동가로 다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젊은 청년들이 네네. 이 만주 지역에서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군사훈련하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독립군으로 전화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에 있었는데 그래 만주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독립전쟁을 선포해도 이들로 하여금 충분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일본에서 보면은 쟤들이 겁없이 독립전쟁을 선포했구나라고 했을 텐데 네네. 우리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만주 지역에 독립군들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털을 탄탄히 다지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전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요것도 이제 100년의 의미를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작년 8월인가요? 작년 8월에, 그러니까 2019년 8월에 봉오동 전투가 이제 개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자를 했죠. 네네. 도대체 이제 저 같은 역사학자한테 특히 이제 독립운동사 전공자들한테 네네. 묻습니다. 네. 저 봉오동 전투에 나오는 그 한 배우가 네네. 큰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데 네. 그게 역사적으로 맞냐? 그래서 제가 고증을 좀 해달라. 그냥 영화의 팩트는 네. 그 제목이고 전투는 사실이지만은 세세한 것까지 고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의미를 봉오동 전투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로 제가 답변을 대신한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네. 그래서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7일 네네. 정확하게 그때 지금의 연변자치주 하고 북한하고 접경 지역인 도문이라는 곳에서 도문의 봉오동이라는 곳에서 홍범도 부대, 최진동 부대 이렇게 연합 부대하고 그다음에 국경 수비대. 진짜 옛날에 국사 배우는 것 같아 지금. 예, 국경 수비대가 네. 있는 이른바 한판에 전쟁을 치르게 되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 봉오동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처음에 유인 작전을 쭉 하게 된 것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영화는 너무 유인 작전을 길게 배정을 했는데 네. 역사적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홍범도 장군이 네. 유인 작전을 위해서 일부 중대장급들을 갖다 보냅니다. 일본군들을 갖다가 네. 좀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네. 칼끝으로 살짝 찔러가지고 네. 그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서 오게끔. 근데 이제 봉오동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금 저기 저수지로 돼 있는데 네. 그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뾰족한 네. 초모정자라는 산이 있어요. 그 뭐냐면 네. 갓처럼 네. 뾰족했다 그래갖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10km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깊은 산중이죠. 그렇죠. 굉장히 넓은 지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만강에서 걸어서 요 봉오동 초입까지 가려면은 네네. 그래도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길을 가서 거기서 또 봉오동 골짜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습전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일본군은 미련하게 그럼 봉오동까지 가게 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네.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만큼 홍범도의 지략, 전략이 뛰어났다. 네, 그리고 그 땅이 네네. 실은 최진동이라는 분의 땅이었어요. 굉장히 넓은 곳이. 예. 그래서 그 둘의 어떤 합작품으로다 이 봉오동 전투가 이제 뭐 승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과정을 너무 시간상 뭐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독립신문에는 아군, 조선 사람은 약 3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었고 예. 독립군들이 네. 일본군은 100여 명이 죽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전쟁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성과긴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독립군들이 네. 일본군과 치른 네. 대규모 전투에서 이렇게 승전한 아마 첫 번째 예가 바로 봉오동 전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청살리 전투. 청살리는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죠. 예. 예.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청살리 전투 역시 5 군단, 독립군단, 네. 연합군단이 참여하게 됩니다. 예. 북로군정서라는 김자진 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신흥관학교 출신들이 주축이 된 서로군정서. 그래서 한 5개 부대가 한 2,800명 정도가 지금의 백두산자락. 그래서 이제 전투를 치르게 되죠. 네. 약 13번 정도 전투를 치릅니다. 어허. 그러면 일본군들이 네. 청살리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지 네. 그냥 청살리 전투라는 것만 아시지 그렇죠. 그 배경은 잘 몰라요. 예.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미 1919년 3.1운동을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네. 이 3.1운동은 많은 조선의 청년들한테 자신감을 주게 됩니다. 우리도 일본군을 제압할 수가 있구나. 예. 이러한 힘을 얻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예. 3.1운동을 통해서 우리도 10년 동안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쌀수탈 착취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3.1운동이 전라북도 전역에서 다 일어났어요. 네. 모든 면에서 대부분.
그러니까는 젊은 청년들은 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예.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독립이 요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어렵다는 생각한 분들은 어떻게 만주라든지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그렇죠. 독립군 학교에 가게 되죠. 네네. 근데 그런 숫자들이 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이후에 만주에서는 이른바 독립군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것이죠. 3명만 모여도 심한 표현으로 3명만 모여도 네. 독립군 단체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혈기 넘치는 조선의 청년들이 네. 만주로 많이 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920년 봉오동 전투가 일어나고 그런 배경 속에서 일본 예. 군들은 예. 한반도에 있는 2개 사단을 움직이게 돼요. 일본 본국에서 더 이상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의 활동을 좌시할 수가 없다. 그걸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네네. 2만 명을. 2만 명을? 예. 네. 그래서 관동군 일부, 조선 19사단, 20사단 네. 일부가 가서 2만 명이 서간도 북간도에서 학살을 진행하게 돼요. 그게 이른바 경신참변인데 제노사이드. 네. 그때 죽은 조선인 숫자가 대략 3천에서 5천으로 잡고 있어요. 아이고. 중국의 수많은 신문, 장사 대공물,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주목을 해서 거기에 직접 그 기자들을 파견해가지고 네네. 경신참변의 참혹상을 갖다가 신문에 게재하게 되죠. 허허. 이런 와중에 독립군들을 치게 되니까 그 군대들이 예. 청살리에 모여 있는 연합부대를 당시에 일본 군이 그 골짜기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네네. 일본 군대에서는 독립군들은 오합지졸일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서 가볍게 들어왔다가 네. 된통 당한 거죠. 유인술 예. 다시해서 유격전이라 그러는데 유격전이라기보다는 유인해가지고 네. 당시 병력이 그 당시 청살리에서 한 3,000명 가까이 됐고 네네. 거기 전투 부대가 약 일본은 5,000명 정도 됐어요. 압도적이었네요. 예, 군사학자 입장에서는 약 정규군의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전라북도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 예, 그러니까 예. 그 청산리 전투와 또 봉오동 전투가 올해 100년인데, 네. 예, 그 100년과 관련된 이 전라북도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으려고 사실은 저 교수님과 또 대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본격적으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청살리 전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라북도인들이 주요한 인물들. 네. 오늘은 두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해 분들도 있지만은 이 두 분이야말로 무장으로서 또는 지략가로서 활동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정업 출신의 네. 고평이란 분인데 이 고평이란 분의 그 뭐랄까요 캐리어 네.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요? 왜요? 요즘으로 치면 검사 출신이에요. 아, 진짜? 예. 오, 예. 법 쪽에 몸담고 있어서. 있었죠. 예. 1886년에 이제 정읍 고부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특히 전라북도인들은 전라북도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동학 농민혁명을 알고 있는데 고부봉기 예, 잘 알고 있죠. 중심이죠. 네. 거기서 태어나셨고 만주로 망명하면서 중광단이라는 독립군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중광단은 나중에 대한군정서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김좌진 장군이 있는 북로군정서의 전신이죠. 네네. 그래서 북로군정서의 부참모장을 지내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사료에는 이 고평 장군에 대한 기록들이 또는 곳곳에 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네. 또 이분은 청살리 전투 당시에 또 북로군정서의 부참모장이었고 청살리 전투를 직접 이끌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청살리 전투가 약 13번 일어나는데 네. 13번에서 이제 북로군정서가 참여한 게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전투를 7일 동안 네. 13번을 치른 거예요, 그냥. 와, 그 밤낮 없이 그냥 밤낮 계속 치러요. 치른 거네요. 예. 이 고평 장군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에도 네. 살아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해방 이후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게 많지 않아서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전라북도에는 이러한 인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던 그 청산리 전투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네. 했던
인물이 고평이라는 인물이고 그렇죠. 그 인물이 또 전라북도의 사람이고 이 네.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봐야죠. 예, 두 번째 인물은 강한년인데 네네. 남자입니다. 전라북도 옥구 출신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옥구 출신이고 좀 독특한 게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에요. 신흥무관학교. 네. 단순히 신흥무관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자신의 처남이었던 배헌이라는 독립운동가를 대동하고 네네. 신흥무관학교 지금의 중국의 길림성 유화연이라는 곳에 만들어졌던 신흥무관학교에 들어가죠. 네. 근데 졸업하고 나서 신흥무관학교 굉장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흥무관학교는 우당 이영 선생이라든지 네. 석주 이상영 선생을 얘기하지만은 이 강한년 지사야말로 신흥무관학교가 어려움에 처하자 재정난으로 이제 극심한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이 귀국을 하고 네. 귀국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제강점기고 예. 또 독립운동하다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 더 네. 이분은 옥구에 있는 자신의 전답 500석 규모의 자신의 전답을 매각하고 네. 그 매각 대금으로 신흥무관학교 운영 자금으로 제공하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신흥무관학교에서 활동할 때 잡지를 발간하게 되는데 예. 그게 신흥학우보입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죠. 신흥학우보가 이제 지금 독립기념관에 있는데 그 신흥학우보의 뒷면에 보면은 네. 편집위원으로 네. 강한년이라는 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지역 옥구 출신의 옥구 출신이죠. 분이시고 자신의 모르겠습니다. 500석이 전 재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500석이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500석을 팔아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고 네네. 자신의 또 가족이었던 처남마저 네네. 독립운동에 투신시켰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분 역시 연구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전라북도 출신들이 만주에서 활동한 분이 제가 파악한 분만 네. 공식적으로 한 14분 됩니다. 근데 14분에 대해서 단행 논문이 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요. 저희가 전라북도의 위대한 인물을 자꾸만 발굴해서 네네. 그동안에 묻혀져 있고 잊혀져 있던 인물을 역사의 전면으로 소환하는 일이야말로 100년 지난 네. 후대들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당연히 잊지 말아야 할 역사고 인물들인데 이런 연구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또 지역민들의 또 사명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코너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좀 첫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미 있는 또 지역민으로서도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의 김주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